안녕하세요. 채널을 애청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 쓰는 손가락이 정해져 있죠. 아주 만족스러울 때는 엄지손가락을 내보이고,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할 때는 새끼손가락을, 어떤 손가락은 남을 욕보이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또 반지를 끼워서 반짝거리게 하는 손가락도 정해져 있습니다. 좀 씁쓸하지만 자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내 가슴을 울리지 않은 자식이 없다고 해도 특히나 더 애틋하고 마음이 가는, 그래서 뭐든 더 해주고픈 자식이 있는 법이죠. 저도 부모라서 그 마음을 뭐 없는 일은 아니다 싶으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의 자식이기에 그래도 부모는 그런 마음을 자식이 알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싶네요. 이 사연은 저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손가락 중에서도 가장 마음고생을 많이 한 덜 아픈 손가락이라서 보내는 사연입니다. 지금까지 새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는 남편과 저는 제가 20대 후반이었을 무렵 만났어요. 친한 친구랑 한창 술 한잔 하다가 2차로 어디 갈까 하다가 친구가 근처에 있는 아는 지인들이 자리 잡고 놀고 있다는데 갈래? 이러는 거예요. 알딸딸하게 취하기도 했고 또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해서 알겠다고 했죠. 그 자리에 제 남편이 될 사람이 있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딱 그 노래 아시나요?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이제야 돌아왔네. 딱 그 노래말 그대로 새까만 사람이었어요. 몸도 좀 두툼하고 눈썹도 짙어서 얼핏 보면 조금 무서운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좀 주춤하게 돼서 도착한 술자리에서 최대한 멀리 앉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술 들어가서 시끄러운 자리에서 손에 사이다 하나 쥐고 조용히 있는 겁니다. 간간히 웃기는 하는데 뭐가 그렇게 수줍은지 고개를 푹 수그리고 웃고요.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그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웃기기도 해서 빤히 쳐다보니까 남편의 친구라는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이거 희라 씨가 민철을 아주 신기하게 쳐다보시네. 신기하긴 하죠. 얼굴이랑 몸은 흑곰인데 속은 햄스터나 다름없어요. 이 자식이 포크레인 기사인데 요새 밖에서 작업하는 게 워낙 많아서 이렇게 탔대요. 야, 뭐 그런 것까지 다 말하냐? 정말 그 말 그대로였어요. 겉은 거대한 맹수 그 자체인데 속은 아주 작은 동물 같은 게요. 그 이후로 그 멤버 그대로 술자리를 몇 번 가졌는데 한 3번쯤 만났을까요? 남편이 손을 덜덜덜 떨면서 제게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웃기기도 했는데 또 참 좋아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고 따로 만나다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만 만나면 얼굴은 빨개지고 어떻게 옆에서 뭐든 제가 원하는 걸 함께하길 원하는 사람이었죠. 어떤 때는 너무 내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했는데 천성 같더라고요. 소심하고 내성적인 모습이 말이죠. 만난 지 1년이 안 됐을 때 이미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암묵적으로 결혼도 생각했던 사이였어요. 근데 제가 덜컥 임신을 먼저 하게 된 거죠. 저야 어차피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던 와중이라서 둘만의 신혼을 갖지 못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지 했습니다. 제 자취방에서 남편이 사온 선짓국을 함께 먹다가 제가 무심결에 던졌어요. 아, 맞다. 나 임신했어. 제가 국물을 떠 한 입 먹으려고 말하는데 남편은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숟가락을 댕그랑 하고 떨어뜨리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와, 이 사람한테 매일 깜짝 놀랄 만한 말 하면 심심하진 않겠다 생각을 했죠. 남편은 입을 벌벌벌 떨어가면서 마치 대역 조인 마냥 제 손을 잡고 말하는 겁니다. 희라야, 내가 너무 미안해. 너 아직 어린데 내가... 이보세요. 나 내일 모레 30이야. 어리게 봐주는 건 고마운데
이렇게 입술 떨 일은 아니네요. 그래도 내가 민철 씨 나랑 결혼할 생각 아니었어? 그럼 당연하지. 희라 아니면 나 데려가 줄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 그냥 우리 하늘에서 축복이 빨리 날아왔다고 생각하자. 근데 희라 너 입고 싶은 웨딩드레스도 있을 거고 예전에 신혼기간 길게 갖고 싶다고도 했잖아. 뭐 어쩌겠어. 이미 저질러졌는데 팔자련이 해야지. 우리 지난 일은 뒤돌아보지 말자. 어? 우리 아이는 희라 성격 닮았으면 좋겠다. 남편이 착하고 순하긴 하지만 저도 동의했습니다. 사람이 좀 편하게 살려면 융통성이라든지 무슨 일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성격이 편하잖아요. 남편은 남들 기분 맞추고 신경 쓰느라 제 남편이지만 좀 성가신 성격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늘 미스테리였던 남편 성격의 근원지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처음으로 남편 부모님을 뵈러 간 날 초반에는 평범했어요. 시어머니는 세련되고 나이에 비해 굉장히 잘 꾸미시는 분 같았죠. 관리도 많이 하신 것 같았고요. 목소리가 조금 크시긴 했어도 좋은 분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말수는 적으셔도 오히려 그게 사람이 가볍지 않고 묵직해 보였죠. 결혼 전에 애를 가져서 어쩌냐, 신혼여행은 국내가 낫겠다, 부모님은 어느 동네 사시냐 등등 처음 시댁에 될 집에 가서 할 법한 질문을 듣고는 조곤조곤 대답을 했죠. 이미 남편에게서는 시아버지께서 3층짜리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들어서 시댁이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안정이 됐다는 걸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시아버지께서 대뜸 신혼집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대기업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포크레인 기사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냥 둘이서 모은 만큼 해서 살자라고 입 맞췄는데 신혼집 전세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질 때쯤 갑자기 띵동하고 현관문 벨이 울리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어머 이 시간에 누구야? 하면서 밖으로 나가셨고 이내 현관에서 시어머니가 아주 반가운 목소리로 누군가를 맞이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 우리 장남이 어쩐 일이야. 바쁘신 양반이 말도 없이. 아, 오늘 민철이 신부 데려온다고 해서 일하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금방 들어가 봐야 돼요. 아유,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일을 해. 우리 사장님이 정말 바쁘다니까. 시댁에 온 갑작스런 손님은 바로 남편의 형, 저의 아주버님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3살 위 형이 있었는데 남편에게 먼저 듣기로는 투자회사를 운영한다고 들었거든요. 역시 성공한 사업가라서 시어머니의 반응이 저렇게 요란하구나 했죠. 근데 그 환영이 어째 끝나질 않는 겁니다. 원래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온 손님은 저고 또 첫인사인 만큼 주인공은 저와 남편이잖아요. 근데 아주버님이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는 순간 대화의 주제는 온통 아주버님에 대한 이야기가 됐죠. 희라야, 땡땡 매니지먼트라고 들어봤니? 아니요, 딱히. 어머, 애가 젊어서 그런가. 아직 투자나 펀드에 관심이 없구나. 우리 장남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신생 회사 중에서 제일 고객 수가 많아. 아우,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작은 투자 자문 회사예요. 아직 갈 길도 멀었고. 아유, 우리 장남은 너무 겸손해서 탈이야. 좋은 자세이긴 하지만 사업하는 남자가 겸손해야지. 오만한 것보단 100번 나아. 아유, 그래요. 네 시아버지랑 나랑 우리 장남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첫 번째 고객이자 투자자였거든. 큰맘 먹고 투자 한번 잘했지. 그때 거의 현금 있는 거 다 쏟아부었는데 회사가 이렇게 빠르게 클 줄 누가 알았겠어? 몰랐으면 투자도 안 했어. 전 직장에서 열심히 배운 만큼 하는 거지. 예, 그리고 2년 전에 결혼한 여자는
너 얼마나 예쁜 줄 아니? 우리 맏며느리가 무용과를 나와서 그런가 아주 키도 훤칠해 팔다리도 길쭉길쭉하고 아빠랑 엄마 둘 다 키 크고 용모가 빼어나서 둘이 손주 나오면 아주 볼만할 거야. 아유, 눈치 없이 동생네가 먼저 임신을 해서 어째? 아, 아주버님네보다 먼저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덜 사이 좋을 걸. 그치, 민철 씨? 어? 아, 그렇지. 어머니, 요새 누가 형 먼저 애 낳고 동생이 나중에 낳아요. 다 때 맞으면 낳는 거죠.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 인사를 하러 온 며느리 앞에서 아주버님 자랑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것도 모자라서 맏며느리 자랑에 심지어 먼저 임신했다고 은근히 눈치까지. 그리고 아주버님 사업에 큰 돈을 투자했다는 걸 듣고 의아하긴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남편은 지금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고깃집, 대리운전, 대리주차, 겨울엔 스키장에서 숙식하면서 일하고 여름에는 워터파크 일도 하고 둘째 아들은 취업 준비하는 동시에 잠을 줄여가면서 시간 아껴가며 돈까지 모았는데 장남인 아주버님은 사업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 있던 현금 몰아부었다는 게 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결혼할 사람 데려온 자리에서 갑자기 등장한 장남만 챙기고 말이죠.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 모두 어이가 없었지만 제일 어처구니가 없는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남편은 이 모든 게 마치 늘 있었던 일상인 것처럼 조용히 앉아서 고개만 끄덕이거나 가만히 허공을 보는 것뿐이었죠. 나중에 조금 짜증이 난 제가 입을 열었을 때 맞장구를 치긴 했어도 알겠더라고요. 남편의 소심하고 내성적인 남들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은 모두 시부모님이 장남인 아주버님과 차별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요. 둘째 아들은 완전 뒷전이고 그저 장남. 사람이 어려서부터 부모님 사랑을 넘치게 받아야 어느 정도 자존감이 형성됐는데 남편은 그 모든 관심을 형에게 빼앗겼으니 소심해질 수밖에요. 지금까지 제가 좋아했던 남편 성격 근원제 실체를 알고 나니 씁쓸하고 안타까웠어요. 지금까지 형과 차별하는 부모님 아래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가슴도 아팠고요. 남편이 받은 대로 부모님에게 못하는 사람이 아닌 걸 알기에 더 슬펐죠.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좋은 아들인 남편의 모습은 그저 본인을 바라봐주지 않는 부모님에게 인정받으려는 몸부림같이 느껴졌어요. 나중에 제가 넌지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니까 남편은 그냥 쓰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냥 익숙해. 부모님한테 2등인 자식으로 사는 거. 칭찬하는 것도 마음 쓰시는 것도 돈 쓰시는 것도 다 형이 우선이긴 하지만 뭐. 나도 그렇게 부족한 것 없이 자랐으니까 불평해서 뭐해. 확실히 형은 부모님이 투자한 만큼 결과가 잘 나오기도 했고. 민철 씨도 형이 받은 만큼 지원받았으면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을지 누가 알아? 형만큼 지원 받아본 적도 없잖아. 그렇게 말하지 마. 뭐 그것도 맞는 말이네. 아, 그러고 보니까 형이 결혼을 빨리 해서 다행이다. 진짜 형이 결혼 안 한 상태였으면 나도 결혼 못하게 막으셨을걸? 형하고 뒤에 하라고.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런 게 어딨어. 그게 우리 부모님이야. 당신이 부모님에게는 2등 자식일지 몰라도 나랑 이제 태어날 우리 아이한테는 1등 남편이고 1등 아빠일 거야. 고마워 여보. 나 진짜 결혼 잘한다. 분명 본인이 제일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그저 웃고 그러려니 넘기는 모습에 제가 더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지금 남편이 하는 일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마치 부모님이 정해둔 한계선을 정말 본인의 한계라고 믿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죠. 분명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데 나는 부모님이 이 정도 해주셨으니 딱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았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늘 남편은 뒷전이었던 시부모님과 다르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을 주는 아내가 되고 또 그런 자식들을 남편에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댁이 어떠하든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자식을 차별하는 시부모님은 며느리인 제게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시작은 상견례부터였어요. 그날은 참석한 아주버님이 부인인 형님도 대동을 했거든요. 오늘도 시부모님의 모든 관심이 또 아주버님네로 가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초반에 장남이랑 맏며느리 자랑을 조금만 하시고 마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그래도 자제를 했구나 싶었죠. 근데 제가 잠시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에 갔을 때 문제가 터졌어요. 이를 보고 칸에서 나오는데 화장실 세면대 쪽에 형님이 계시더라고요. 형님은 이미 화장실에 제가 있던 걸 알았으니 그냥 눈짓만 했고 저는 어색하게 웃었죠. 손 아래 형님이라서 조금 불편하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제가 손을 씻고 있던 형님 옆에 서서 물을 트는데 대뜸 제게 이런 걸 묻는 겁니다. 동서, 결혼 전이긴 하지만 그냥 동서라고 불러도 되죠? 네,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도 나보다 2살 많다고 들었는데 존댓말을 쓸게요. 근데 동서, 아버님이 신혼집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네. 전세금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진짜 한시름 났어요. 전세? 아버님이 그냥 전세금만 주신대요? 네, 그러셨는데요. 우리는 아예 매매로 해주셨거든요. 처음 해주실 때 매매가가 10억 정도 했나? 2년 사이 훌쩍 뛰었죠. 거기가 인프라가 좋은 동네라서요. 근데 동서 전세 구하려면 힘들겠다. 요즘 전세는 아니잖아. 전혀 물어보지도 않은 정보는 제게 실실 웃으며 말하는 형님. 아니 솔직히 뒷전인 둘째 부부에게 전세금 2억 지원해주고 장남 부부는 10억짜리 아파트 사준다는 것보다 더 열이 받는 건 형님의 표정이었어요. 분명히 본인 남편과 제 남편이 부모에게 차별받는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걸 제게 으스대는 표정이었죠. 형님은 손을 다 씻고 제게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아버님한테 건물 있는 것도 알죠? 근데 그거 다 장남 몫이라고 하시잖아요. 진짜 옛날 분이라니까. 뭐 저희야 그 덕분에 유산 문제로 형제끼리 피 볼 일은 없으니까 다행이지만은요. 정말요? 먼저 묻지도 않는 것도 이렇게 잘 알려주고 제가 형님을 참 잘 만났네요.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페이퍼 타올에 손 탁탁 닦으면서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상견례를 하는 방으로 돌아가니 그때 한창 시아버지 건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입점한 상점이 몇 개고 뭐 그런 거 말이죠. 저희 부모님은 건물로 으스대는 시부모님의 말에 적당히 맞춰주시고 계셨고요. 그때 제 뒤를 따라서 형님도 들어왔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자리에 앉는 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든든한 시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 딸 걱정 없겠다. 그 건물이 시아버지 건물이지 제 건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 어차피 아주버님 거 될 거래요. 방금 형님이 아버님은 옛날 분이셔서 모든 걸 장남한테 물려준다고 편하다고 말해줬어요. 저의 해맑은 말에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저를 바라보던 형님의 눈에는 경악이 보이더군요. 그러게 누가 괜히 사람 속 긁기 위해서 혀 관수 잘 못하랬나요? 시아버지는 하면서 앞에 있는 물 들이켜 마시고 시어머니는 재빨리 화제를 제 뱃속의 아기로 돌리셨어요. 아주버님은 싸늘하게 형님을 보고 남편은 놀란 토끼 눈으로 저를 쳐다봤죠. 나중에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고 싶을 만큼 놀라긴 했는데 어딘지 통쾌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날고 긴다고 해봤자 어차피 시댁에서 저의 위치는 2등인 자식의 아내, 2등 며느리일 테죠. 뭘 하든 형님과 비교가 될 테고
뭘 어떻게 잘한다 한들 눈에 차지도 않을 겁니다. 그걸 잘 알면서도 그저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할 마음은 없었고요. 그렇다면 그냥 상황에 맞춰 할 말을 하는 며느리가 되렵니다. 분명 속이 벅벅 긁어질 텐데 화병까지 생길 수는 없죠. 근데 저의 생각이 맞는다는 걸 저희 시어머니께서 인증을 해주시네요. 시아버지께서는 아이의 제게는 큰 관심이 없으셨어요. 무관심이 제일 무섭다고들 하는데 무관심보다는 오히려 헐뜯을 목적으로 갖는 관심이 제일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제 결혼식 날 식장에서 그 자리를 아주버님 지인들을 위한 친목의 장으로 활용을 하더군요. 하는 사업에서는 친분이 다라고 말이죠. 주인공은 분명 저와 남편인데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또 결혼을 하고 처음 맞는 명절에 저는 이미 만삭인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날 기어코 저를 부르시더니 아주 식모로 활용하라는 게 눈에 빤히 보이는 겁니다. 제가 시댁 현관에 무거운 몸을 뒤뚱거리면서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께서 아주 반갑게 맞이하시더니 곧장 주방으로 절 인도해 주시더군요. 다리 아프지? 그 다리로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여기 식탁에 다 준비해 놨어. 여 앉아서 붙이기만 하면 돼. 알았지? 제 손에 뒤집개를 척하고 하사하시고는 홀랑 주방을 나가시더라고요. 참나, 남편이 바로 저를 쫓아와서 가서 소파에 좀 앉으라고 자기가 다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거실에 가서 뭘 하겠어요? 가면 저보다 납작한 배와 가벼운 몸을 가진 형님은 상전마냥 소파에 앉아있고 맏며느리에게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물어보는 시어머니가 있는데 말이죠. 그 꼴 보기 싫어서 그냥 여기 있겠다고 하고 남편이 저 대신 점 붙이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점점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만삭인 며느리와 아들 불러서 명절 음식을 하게 만들고 장남과 맏며느리는 소파에 앉혀두고 물고 빨고 하는 꼴이 말이죠. 저는 이건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음식을 저 인간들이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이 먹는 건 못 본다. 이런 생각에 남편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내가 진통 왔다고 하면 장담 맞춰줄래? 어? 당신 진통 왔어? 쉿, 조용히 해. 아니, 진짜 진통이 아니고 그냥 흉내. 나 진통 왔다고 하고 여기서 탈출하자. 저는 남편이 뭐라 대답을 하기도 전에 바로 아!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 나 진통 오는 것 같아. 남편은 갑작스럽게 시작된 제 연극에 당황해서 부리부리한 누나를 또르르 굴렸고 제가 낸 소리를 듣고 거실에 모인 시댁 식구들이 주방으로 모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엎질러진 물 제 연기에 장단을 맞추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대로 시댁에서 탈출해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시댁에는 그냥 자궁수축이었다고 둘러댔고요. 물론 제가 매번 이런 꾀로 시댁과의 대면을 피한 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몇 년을 시댁에 가기만 하면 변변치 않은 살림에 일도 그만둔 며느리 취급을 받았거든요. 첫째 아들을 낳고 그 후에 둘째 아들, 막내딸을 낳느라 저는 자연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시어머니는 그게 보기 싫으셨던 거죠. 심지어 나중에는 애 많이 낳았다고 뭐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막내딸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시댁에 들릴 일이 있어서 혼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친구분들을 초대해서 수다를 떨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하니 친구분들이 새로운 대화 주제로 등장한 저를 보고 화색이 돼서 말을 하시는 겁니다. 아, 둘째 며느리? 예전에 결혼식에서 보고 처음 보네. 어쩜 요번에 딸 낳았다며?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둘째 내가 금술이 참 좋아. 이번에 셋째잖아. 둘째 내 본받아서 첫째 아들도 빨리 애 낳아야 할 텐데 둘째 내가 아주 애국하네. 친구분들께서 하나둘 제게 좋은 소리를 하시기 시작해서 예의상 웃으면서 서 있었는데 대뜸 시어머니가 아주 가벼운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국은 무슨 애국이야. 여유롭지도 않은 살림에 애나 줄줄줄 낳고 일은 그만둬서 다시 시작도 못해. 아주 골치야.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칭찬이 듣기도 싫었는지 이렇게 초를 치시더군요. 친구분들도 전혀 관계도 없이 며느리 헐뜯기 시작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당황하셔서 두둔하기 시작하셨는데 끝까지 저에 대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마치 한 맺힌 사람처럼 구구절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맏며느리하고는 너무 달라. 걔는 하도 애가 생각이 깊고 현명해서 그냥 냅다 애 낳지도 않잖아. 사람이 다 때가 있으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데 윗물이 아무리 맑으면 뭐해. 아니 자식 그거 다 낳기만 하면 다인가? 셋을 그냥 뭉텅이처럼 낳아놓고 그게 그저 알아서 잘 크겠거니 바라는 것보다 그렇게 미련한 게 어딨다고. 아유 민수 엄마 왜 그래. 아무리 그래도 둘째 며느리랑 둘째 아들이 생각 없이 낳았겠어? 다 상황 고려해서 낳을만 하니까 낳았겠지.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이 맞죠 뭐. 애 키우는 게 좀 힘들어요. 있는 만큼 어려운 게 자식인데 원래 애들 나이 차이가 안 날수록 질투나 시세 많은 게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랑 남편은 애들 차별 안 하는데 각별히 신경 쓰고 있어요. 누구는 장남이라고 차별하고 누구는 아들이라고 차별하고 누구는 또 막내라고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걱정할 일 전혀 안 일어날 거예요. 저랑 남편은 어머님 덕분에 자식 차별이 얼마나 유해한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때 시어머니의 얼빠진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이 나네요. 솔직히 이 이후에 시댁 쪽으로는 볼 일도 보기 싫었지만 아예 연을 끊지 않는 이상 어려운 일이죠. 남편은 제게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해 듣고 더 이상 안 되겠다 말을 하던지 해서 시댁에는 발길을 끊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남편이 저런 생각을 했을 때쯤 시댁에는 한바탕 뒤집어지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때 시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고 마신 거죠. 원래 심장에 질환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주무시다가 급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오셨고 그대로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저와 남편이 시댁에 더 이상 이런 취급 못 견디겠다고 한마디를 하고 자시고 할 상황이 아니었죠. 시아버지의 죽음에 누구보다 충격을 받으신 건 당연히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몇 번은 혼절하셨고 일주일에 5kg 정도 살이 빠지셨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몇 달이 지나도 회복하지 못하셔서 우울증 진단까지 받으셨네요. 도저히 혼자서 생활할 상태가 아니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무리 사이가 좋진 않았어도 상황이 상황이니까 모셔오자는 상의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남편에게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말을 들은 아주버님이 아주 흔쾌히 본인이 모시고 살겠다고 하더군요. 장남이 안 모시면 누가 모시냐고 하면서 말이죠. 솔직히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버님이 부모님의 사랑을 몰아서 받은 자식이긴 했어도 그만큼 부모님에게 살가운 사람은 또 아니었거든요. 사람을 쓰던 아니면 네가 모시고 살아라 이럴 줄 알았는데 기꺼이 본인이 모신다니까 좀 놀랬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형이 본인 생각보다 계산적인 냉혈한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자식이 부모 모시고 사는 게 뭐 그렇게 의외인 일이라고. 심지어 받아먹은 것도 많은 사람이니까 더 의외랄 것까지도 없었죠. 이래서 사람이 평소 행실이 중요하나 봅니다. 평소에 차갑고 칼 같은 사람이 한번 인간적인 선택을 했다고 사람이 달리 보이는 착시인 거죠. 저와 남편은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사랑에 맞지 않는 장남과 함께 사시게 됐으니 상태가 좀 나아지시겠거니 했습니다. 걱정할 일이 줄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희의 시련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마냥 속이 좋은 남편이 사고를 치고 만 거죠. 친구를 믿고 보증을 섰다가 친구가 잠수를 타고 만 겁니다. 정말 솔직히 너무 화가 났어요.
물론 사람을 잘 믿고 착하고 순한 남편의 모습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 성격이 이런 역효과를 낼 줄은 미처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또 너무 미안해하고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남편을 보니 그래, 사람이 살면서 실수를 하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함께 산 정이 뭔지 열불이 나면서도 나쁜 건 친구를 배신한 놈이지 싶었고요. 그때 잘못 선 보증으로 갚아야 할 돈이 3천이었는데 저희가 그럴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아들 둘은 초등학생이었고 막내딸은 막 유치원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돈이 이만저만 깨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 당신한테 나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 근데 당신 애 아빠야. 우리 애가 셋이라고. 만약 당신한테 이 상황을 해결할 책임감이 있으면 이번에 자존심이나 과거의 감정 다 잊고 어머님께 딱 한 번 부탁드려봐. 어머니한테? 그래, 당장 우리가 삼천이 어디에서 나. 빚 갚자고 또 빚을 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딸린 자식이 몇인데 이 집을 뺄 수도 없잖아. 어머님이 어떤 분이고 또 어머님에 대한 당신의 감정은 충분히 아는데 지금 우리를 이 상황에서 꺼내줄 사람은 어머님뿐이야. 남편은 제 말에 깊게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나를 차별해서 더는 안 보고 싶다고 마음먹은 부모님께 다시 가서 도와달라고 하기 꺼려지긴 하겠죠. 하지만 당장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은 남편대로 나름대로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거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3천만 원을 빌릴 수 있었을까요? 저와 남편이 참 순진했나 봅니다. 시어머니를 만나 뵈러 나간 남편은 다 늦은 저녁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에게 아주 칼같이 거절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나더러 한심한 자식이래. 너한테 투자를 안 해서 다행이라고. 알아서 하래. 네 마누라 일 시켜라 하면서. 진짜 그래서 내가 형 처음에 취업했을 때 뽑아주신 자동차 값이 지금 내가 부탁하는 돈보다 많다고 하니까 그만큼 네 형은 보답을 해서 쌤쌤이래. 진짜 비참하다. 어떻게 이러냐? 어떻게 이래? 저는 그때 남편에게 시어머니께 부탁드려보자고 등 떠민 걸 뼈저리게 후회했어요. 왜 그랬을까? 차라리 다른 데서 빚을 질 걸. 발등에 불이 붙어서 남편을 불구덩이에 떠밀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웃기지만 시어머니 말대로 저는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친정에서도 적지만 돈을 빌려주셨어요. 이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와는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돈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남편 내면에 점점 쌓여온 서러움이 이걸 계기로 터지게 된 거죠. 시어머니가 돈을 안 빌려주셨다는 것보다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식을 너무 쉽게 모른 척하다 못해 조롱까지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정남이가 뚝뚝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 후로는 따로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묻거나 기념일에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처음부터 서로 없는 인간처럼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일이 있고 한 7, 8년쯤 지났을까요? 빚 갚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더니 시간이 정말 무섭게 흐르더라고요. 손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손가락에 쥔 모래가 미친 듯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도 환영할 수도 없는 손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제가 그때 일하던 친구의 카페에서 마감조로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시간에는 당연히 불이 꺼져 있어야 했거든요. 근데 거실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현관에는 못 보던 신발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뭐지 싶어서 집으로 들어가니까 남편이 거실 한가운데서 누군가와 멀찍이 떨어져서 마주보고 있더라고요. 상대방의 옆에는 짐가방으로 보이는 큰 가방 한 개와 트렁크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의아한 상황에서 제가 더욱 놀랐던 건 전 태어나서 그렇게 화가 난 남편의 얼굴은 처음 봤습니다.
저 사람 얼굴에 저런 주름이 잡히기도 했나 싶을 정도로 인상을 잔뜩 쓰고 앉아 있었던 거죠. 대체 누가 남편을 저렇게 화나게 했나 했는데 남편과 마주 앉은 사람의 뒷모습에 어딘지 싸한 기분이 밀려 들어왔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발을 움직여 더 가까이 가니 남편을 분노에 치를 떨게 한 손님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몇 년 만에 재회인지 그때 시어머니 얼굴로 봐서는 솔직히 20년 만에 보는 것 같았어요. 풍성했던 머리숱은 거의 반절은 빠져 있었고 얼굴에 살이 하나도 없는 게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절대 예전과 지금 모습을 보고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왜 이런 가방을 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온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었죠. 저는 그 숨막히는 적막감을 넌지시 깨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여긴 어떻게 오신 거야, 여보? 제 말에 남편은 가만히 있다가 정말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말해보세요. 자식으로도 생각 안 하는 둘째네 오신 이유가 뭔지. 싸늘한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마른 입술을 몇 번 달싹이더니 드디어 입을 여시더군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을 그저 믿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남, 아니 큰애 내서 그간 잘 지냈다. 잘 지냈는데 몇 년 전에 글쎄 큰애가 네 아버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자고 하더구나. 엄마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런 건물 끼고 있어봤자 신경만 쓰일 거라고. 본인이 관리 잘하고 엄마 꼬박꼬박 돈 드리겠다고. 나야 그때는 어차피 나 죽으면 큰애가 가질 거니까 뭐 문제가 있겠냐 했지. 근데 올해 초에 내가 암이란다, 암. 며느리 따라간 건강검진센터에서 췌장암이라고.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정말 심장이 툭 하고 떨어지더구나. 근데 그래도 오래 살았지. 다 명대로 사는 거다 하고 생각을 하려는데 며느리 걔가 글쎄 아픈 사람하고 같이 살기 힘들다고. 안 아픈 사람도 같이 있으면 병든다고 하더라. 요양병원에 들어가든 아니면 방 하나 구해서 이제 따로 살자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데 나는 민수 큰애가 당연히 반대할 줄 알았다. 그래도 애민데 내가 절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데 그놈이 지 마누라 말이 맞다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부양한 것도 어머니 고맙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지금까지 내가 산 세월이 전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데 알아서 짐 정리하라고 해서 내가 그냥 바로 나와버렸다. 더 이상 돈 있고 뭐 빼먹을 것 있을 때만 부모 취급하는 자식 새끼랑 같은 집에 있기 싫어서. 근데 내가 어딜 가니. 민철아, 네가 나한테 서운하긴 할 테지만 그래도 제가 서운할 거라는 건 아세요? 민철아, 아니 서운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지금까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형이랑 어머니 아버지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살았는데. 여보, 일단 진정해. 애들 깨. 안방 들어가서 얘기해. 제 말에 남편은 끓어오르는 열을 참으려는 듯 머리를 쓸어 넘기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치 끌려가는 짐승 마냥 그 뒤를 따랐죠. 저도 따라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아차 싶더라고요. 이건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당사자 2명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라고요. 안방문에 몸을 살짝 걸쳐두었다가 뒤로 쓱 빠져서 문을 닫았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들어간 안방에서는 간간히 말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폭발할 것 같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 뒤에는 시어머니가 울면서 뭔가를 비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남편이 한평생 부모님께 뭘 바랬던 적이 없다. 내가 뭘 해달라고 달라고 했던 적이 있냐고. 근데 도움이 진짜 필요해서 동아줄 잡는 기분으로 갔더니 어머니 그때 어떻게 했냐라고 말하면서 시어머니가 목 놓아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때 눈이 멀었다.
그때는 정말 장남 하나 잘 키우면 뭐든 잘 될 줄 알았다고 남편에게 용서를 비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로 점철된 남편의 목소리도 흐느낌으로 변하고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도 더욱 심해졌어요. 저는 그 방문 앞에서 지금 내가 뭘 빌어야 하나 했습니다. 둘의 화해? 아니면 남편의 통쾌한 복수? 저는 그저 제 남편이 더는 상처받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영원 같은 시간이 흐른 후에 새벽해로 창밖이 흐릿하게 될 때쯤 안방에서 들리던 소리가 멎더라고요. 저는 눈치를 보다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마치 울다 지쳐서 잠든 것 같은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 누워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발치해서 지켜보면서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러다 손을 들어 올려서 잠든 남편의 얼굴을 쓸어 만질 것 같다가도 이내 뭐가 무서운 사람처럼 손을 거두시더라고요. 다음 날 남편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정말 염치가 없는 건 아는데 무슨 말 할지 알 것 같아. 당신 결정대로 해. 어? 둘이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계속 굳게 닫혀있던 당신 마음이 움직인 거잖아. 그러니까 어머님 남은 시간 동안 같이 있고 싶다고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걸 거고. 맞아. 미안해. 미안할 게 뭐 있어. 지금 당장 힘든 것보다 난 어머님 돌아가시고 후회하는 당신 모습 보는 게 더 괴로울 것 같아. 어머님 집으로 모시자. 들어오시라고 해.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남편은 제 앞에 몸을 웅크리고 울었습니다. 저는 한평생 남편 몸 안에 있던 부모님께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어린아이가 이걸 계기로 조금 치유되는 건 아닐까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고함을 지르고 또 울부짖으면서 그간의 시간을 치하게 된 거죠. 솔직히 턱도 없긴 해도 당장 남편이 내린 결정이니 저는 그냥 뜻대로 이루라고 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도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하시기도 했었고요. 본인이 너무 어리석었다고 미안하고 또 고맙다고 말이죠. 그 후로 남편은 매일같이 새벽마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밤에 잠든 시어머니가 제대로 주무시거나 숨은 쉬시나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한 번은 화장실에 가다가 남편이 침대에 없는 걸 보고 나갔는데 남편이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잠든 시어머니 발을 살며시 어루만지고 있더군요. 아주 약하게 주무르면서 어깨를 들썩이는데 참 예전에 어떻든 어머니는 어머니구나 싶었어요. 때로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다고 하지만 남편의 경우에는 반대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냥 집에서 손주들과 함께 있다가 눈 감고 싶다고 하셨고 항암을 포함한 치료는 최소화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늘리고 싶지도 않고 먼저 떠난 시아버지처럼 잠자다가 가고 싶다고요. 저와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그냥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완강히 거절하셨어요. 남편보다는 제가 일하는 일수를 줄이기 수월해서 일을 줄이고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는 날마다 동행했어요.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는 만큼 시어머니에 대해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되기도 했죠. 대화는 모두 제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긴 했지만 저는 그 시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고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는 퇴근한 저와 남편을 불러다 놓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미안해하고 또 고마워하는지 모를 거다. 정말 고맙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 말씀 안 하셔도 저랑 이 사람이 다 알아요. 아니야, 너희는 몰라. 내가 하루에 수천 번을 말해도 다 전해지지가 않을 거다.
내가 지금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뿐이야. 앙상한 손으로 저희에게 내민 건 다름 아닌 증여 계약서였어요. 증여인은 시어머니였고 수중인은 저와 남편 공동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현금 10억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죠. 저와 남편은 그 계약서를 만질 생각도 안 하고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아니, 이 돈은 다 어디서 난 거예요? 네 아버지가 건물만 남겨줬겠니? 그동안 모은 현금도 남겼지. 민수 그놈은 그저 그 건물에만 눈이 멀어 있어서 이 돈 있는 줄도 몰라. 그러니 그렇게 쉽게 애미를 버렸겠지. 그놈이 지금은 이 돈을 몰라도 나중에 냄새 맡고 너희한테 올 수도 있다. 내가 그놈이 이 돈 10원도 못 건드리게 변호사 통해서 너희한테 다 주고 갈 테니까 지금까지 우리 희수랑 내 아들 민철이가 받은 상처를 다 덮은 액수가 아니라는 걸 안다. 그런 걸 바라고 하는 일도 아니고 그저 이만큼 내가 너희에게 고마워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 내가 당장 오늘 잠들어서 내일 눈을 못 뜰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싶었어.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눈을 왜 못 뜨세요?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신데. 제발 이런 돈 필요 없으니까 저희랑 하루라도 더 살다가. 민철아, 내 몸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미련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네. 시어머니는 10억이라는 믿겨지지도 않은 큰돈을 저희에게 증여해 주시고 열흘 있다가 눈을 감으셨어요. 원하신 대로 집에서 자다 떠나지 못하고 호흡 문제로 병원에서 입원하시다가 가셨지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저도 남편도 또 손주들 모두 모여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쌕쌕 하는 목소리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죠. 끝에 이렇게 외롭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 남편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이긴 했지만 이번엔 마치 속을 개워내는 것 같은 울음이었어요. 왜 일찍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본인이 이미 지난 예전 일을 너무 길게 끌어온 게 아닐까 하고 후회하는 남편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죠. 여보, 내가 늘 이미 지나간 일은 그냥 넘기는 거라고 했지? 근데 그게 아닐 때도 있는 것 같다. 만약 당신이 먼저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거나 다가가서 예전에 당신이 상처받았던 일들을 모두 지난 일로 치부했으면 어머님은 아마 마지막까지 모르셨을 거야.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청산하지도 못하셨겠지. 끝까지 잘못을 모르다가 떠나는 것보다는 인정하고 모두 풀고 가는 게 어머니가 떠나가시는 길이 더 가볍지 않을까 싶어.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별말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저희는 시어머니를 먼저 간 시아버지가 계신 낙골당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시아버지 유골 옆에 안치시켜 드렸습니다. 남편은 본인에게 평생 남는 결핍이라는 상처를 주고 간 부모님 중 한 명은 용서를 할 수 있게 됐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떠나시고 저희 가족은 정말 조용히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고 가신 돈은 남아있던 이자만 갚고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저도 일을 그만두지 않았고요. 그 돈은 시어머니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아들인 남편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뜻이 담긴 소중한 돈이라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도 있었죠. 근데 그 소중한 돈 냄새를 맡고 연락을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예상하시죠? 네, 바로 아주버님이었죠.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딱 하루 잠깐 얼굴을 비추고 가서 몇 년 연락이 없었던 바로 그 아주버님이요. 하루는 남편이 안방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누군가와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뭔가 해서 들어가 보니 남편이 휴대폰에 대고 그렇게 화를 내던 거였죠. 제정신이냐? 누구 마음대로? 나는 우리 어머니 마지막 유언대로 할 거야.
돈 냄새 맡고 귀여운 당신 같은 인간한테 죽어도 우리 어머니 돈 못 줘. 난 이제 너 내 형으로 생각도 안 한다. 이혼이든 뭐든 알아서 하고 그렇게 사장 소리, 투자 규제 소리 듣고 떵떵거리면서 산 만큼 이제 그 후폭풍 밀려 들어온다고 생각해. 더 이상은 연락하지도 마. 내 인생에서 안 꺼지면 네가 사기친 투자자들한테 너 어디 있는지 내가 죄다 다 불어버릴 테니까.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는 아주버님이었고 몇 년 만에 먼저 연락해온 목적은 다름 아닌 돈이었어요. 그 인간 사업 망했대. 주가 올리고 고객 유치하려고 주식 사기를 조금 쳤나? 거짓 정보를 남발한 거지. 그게 발각이 돼서 투자자들이 투자금 뺀다고 손해본 돈도 돌려달라고 들고 일어나서 지금 숨어서 산대. 아버님 건물 있잖아. 그것도 빼서 투자자들한테 피해 보상하고 벌금 내고 또 이 일로 이혼까지 당해서 위자료도 줘야 하고. 아휴, 진짜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동안 대출을 꽤 받았나 봐. 아버지 건물 믿고 일을 수수도 못하게 벌린 거지. 근데 이 인간이 나한테 어머니가 혹시 남긴 돈 없냐? 진짜 무섭지 않아? 그래도 아픈 어머니 걷어들였으니 뭐 하나 받은 거 없냐고. 이게 사람이야? 진짜 이런 인간 때문에 내가 평생을... 남편은 이런 구질구질한 인간 말종 하나 때문에 부모님에게 받을 사랑을 못 받았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괴로운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과를 받고 용서를 받았던 남편의 가슴에 남은 오래된 상처는 아물어 흉터가 됐어도 아예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이후에 아주버님이란 인간은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남편과 저는 남편의 흉터에서 지긋지긋한 통증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것도 아니고 아예 자리 잡지 못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긴 수업이죠. 혹시나 커오면서 부모님께 차별을 받고 늘 뒷전으로 물러나서 살았던 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계시다면 내가 왜 차별받았지? 내가 다른 형제와 다른 점이 뭐가 있다고 되물으면서 문제를 본인에게서 절대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이미 입은 상처를 손가락으로 파서 곪게 만드는 일이니까요.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을 차별한 부모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차별을 받으면 평생 나 자신을 끔찍하게 의심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 더 사랑받을 수 있고 더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은 이 정도쯤, 내 부모가 내게 준 정도가 내게 딱 맞는 거라고 나 자신을 속이면서 살죠. 근데 그건 절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은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늘 가슴속에 되새기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모두 소중한 사람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